김덕호 상사, 1932년생이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죠. 전쟁의 포연 속에서 청춘을 보냈고 총성과 포성이 일상이던 시절을 견뎌내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군대의 규율은 그의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있었고 단단하고 꼿꼿한 자세는 누구보다도 강직한 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세 아들의 아버지였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었죠.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새벽마다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는 아내의 미소, 학교 다녀왔다며 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는 아이들의 발소리, 저녁 밥상 위에서 오가는 소소한 대화, 그 모든 게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쓰러진 겁니다. 병원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고개를 천천히 젓는 순간 김덕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귀에는 총성이 울리는 듯했고 심장은 수없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가워져 갔고 그는 그 손을 붙잡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당신 제발 버텨줘. 제발 나 혼자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란 말이오. 하지만 아내의 눈꺼풀은 다시 뜨이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각자의 방식으로 맞이했습니다. 장남 봉원은 겨우 중학교 1학년이었지만 동생들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어른 흉내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이불 속에서는 흐느꼈습니다. 둘째 재용은 초등학교 6학년,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지탱하려 했지만 아이의 웃음은 금세 울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내 재수는 6살 엄마 품이 가장 필요할 때였는데 밤마다 엄마를 부르며 베개를 적셨습니다. 울다 지쳐 숨소리가 잦아들어야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상사였던 김덕호, 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무너졌습니다. 전우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던 그의 목소리가 아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군복 입은 어깨는 여전히 꼿꼿했지만 식탁 앞에 앉으면 그 어깨는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기차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서정리 부대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책임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로서의 책임이었죠. 서울에서 서정리까지 가는 기차는 늘 붐볐습니다. 김덕호는 창가에 앉아 흔들리는 차창 소리에 몸을 맡기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애들이 잘 지낼까? 봉원이 혼자 동생들 챙기느라 힘들진 않을까? 재순이는 또 울지는 않을까? 그날도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던 중 옆자리에 앉은 노신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군인이신가 봅니다. 네, 상사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허허, 나도 전쟁 때 고생을 좀 했지요. 젊은 시절엔 총소리가 자장가였으니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내를 털어놓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 아이 셋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 막내가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어댄다는 것. 노신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게 조카딸이 하나 있습니다. 30 중반을 넘긴 처자지요. 이름은 김경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곱고 성실한 아가씨인데 아직 인연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김덕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 인연이라니. 그러나 매일 밤 엄마를 찾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막내 재순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그날 기차 안에서 나눈 대화는 그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경희를 만났습니다. 1936년생, 소박하지만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눈빛은 따뜻했고 말투는 정직했습니다. 그녀도 사실 불안했습니다. 아이 셋 딸린 호라비와의 인연이라니. 하지만 노신사의 권유와 김덕호의 절박한 눈빛에서 무언가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처음 만난 날 경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켜야 한다. 내가 버텨야 이 아이들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봉원은 숟가락을 들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아니잖아요. 재웅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모면했지만 눈빛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막내 재수는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경희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돕고 밤에는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보며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목소리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봉원은 사춘기라 더 냉정했고 재웅은 갈팡질팡하며 눈치를 봤습니다. 재순이는 여전히 울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경희는 밤마다 부엌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도시락을 싸서 아이들을 학교로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빨래를 널고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김덕호는 군복을 입은 채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날은 봉원이 집을 나가겠다며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차라리 혼자 살 거야. 엄마도 아닌 사람한테 잔소리 듣느니. 눈발이 날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김덕호는 부대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다리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봉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어깨 위로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봉원아, 아버지는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이 무너져도 되겠냐? 네가 버텨야 한다. 너는 장남이잖아. 그제야 봉원은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또 다른 날 재웅은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놀렸다지요. 새엄마한테 잘 보여야 용돈 받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주먹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경희는 멍든 손등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재웅아,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 하지만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밥 먹고 힘내면 된다. 그 순간 재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환점은 막내 재순이었습니다. 겨울밤, 갑자기 고열에 시달린 겁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부대에 있었고 집에는 경희뿐이었습니다. 경희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밤새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 살려주세요. 새벽녘 재순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순간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렸습니다. 봉원은 운동회 날 도시락을 들고 온 경희를 보며 마음속 벽이 무너졌습니다. 재웅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송편을 빚으며 장난을 치고 경희는 그 웃음 속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시간은 흘러 세 아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봉원은 해군 제2사관학교에 입학해 바다 위에서 첫 경례를 올렸습니다. 재웅은 육군 사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와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막내 재수는 아버지와 큰형의 길을 따라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가 되었습니다. 김덕호는 군 생활을 마치고 퇴역했습니다. 세월은 그의 어깨를 구부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경희와 함께 조용히 노년을 보냈습니다. 세 아들이 각자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군복보다 무거운 게 가족이지. 내가 끝까지 버틴 건 이 집 때문이었어. 경희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절 엄마로 불러주지 않았을 때 참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이 제 전부였지요. 세월이 더 흐르며 김덕호의 몸은 약해졌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의 곁을 세 아들이 지켰습니다. 봉원은 바다에서 돌아왔고 재웅은 일을 접고 달려왔으며 재수는 군복을 입은 채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경희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김덕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킨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족을 지킨다. 너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걸 잊지 마라. 세 아들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말은 대물림처럼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얼마 뒤 김덕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경희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군복이 아니라 이 집이에요. 당신은 끝까지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어요. 장례식 날 세 아들은 군복과 양복을 입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재수는 마지막 경례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경희는 하얀 국화를 들고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지요? 당신이 지키던 가족,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도 김덕호 상사의 마지막 발걸음을 경례하는 듯 했습니다. 세 아들은 훗날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을 떠올리며 살아갔습니다. 봉원은 해군 장교로서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군복은 명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가족이다. 재웅은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재수는 부하 장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진짜 군인의 뿌리는 가정이다. 시간은 지나도 김덕호와 경희의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또 세 아들의 삶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 내려오는 한마디. 군인은 나라를 지키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족을 지킨다.